자, 4번. 요 식은 많이 봐서 아는데, 이게 되게 좀 간단한 건데, 이 단위를 모르면 또 이게 못 쓰는 거예요. 단위를 모르면. 킬로칼로리와 킬로줄 단위 변환하는 거. 그 프로판 연소 하한계가 2.1하고 9.5 사이잖아요. 그럼 실험식하고 얼추 비슷해요. 그죠? 얘로 계산하면.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1050을 4410으로 못 바꾸면 얘가 되게 낮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단위 환산, 이거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단위 환산. 하여튼 단위 환산은 합격하려면 해야 돼요. 봐봐, 이거 하면 이거 거의 10점 가까이 줄 거예요. 이거 풀면. 이런 거 풀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단위 환산만 알면 풀 수 있는 건데. 너무 아깝지 않아요? 자, 조도. 조도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요. 여기 보면 이제 법선조도, 수평면, 수직면 조도가 있는데, 이 EN, EH, EV, EN이 이제 얘고, EH가 요거. 이거 수평면 조도래요, 수평면 조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약간 다르죠. 수평면이면 얘인데, 얘를 수평면 조도라고 하고, 얘를 수직면 조도라고 합니다. 요거 좀 헷갈리지 않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얘죠. 밑에 있는 거. 조도를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비상 조명 등을 성능 인증을 해주는데, 배광번호라고 있어요. 배광번호. 배광번호에 따라서, 이 바닥면에 비추는 각도가 달라요. 빛의 각도가. 그러니까 비상 조명등이 여기 이렇게 만약에 벽에 설치가 돼 있다. 여기 바닥이에요. 그럼 얘가 비치면은 어떤 거는 이렇게 비출 거고, 어떤 거는 이렇게 비추는 게 있을 거잖아요. 성능 인증 받은 거에 따라서. 이 광원이 밝고 넓게 퍼지면, 빛의 확산이 크면 넓게 비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비출 거란 말이죠. 이게 배광 번호표에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인증을 받으면 내 제품은 이대로 인증 받은 거야. 1m. 응? 그리고 얘는 나는 한 3.5 아니야 한 4m로 받을래. 이 거리를, 이 길이를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제품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사람은 이거 보나요? 이거 안 봐요. 인증 받았네? 그리고 그냥 설치해. 그러면 법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일룩수. 바닥에서 일룩수예요. 바닥에서. 근데 어느 바닥이에요? 그냥 요 바닥이에요? 이 전 바닥이란 말이에요. 이 실의 바닥 다. 근데 대부분 어때? 그냥 실에 하나만 설치해요. 딱 하나. 그리고 심룩수에 대한 시험도 없어요. 심룩수를 테스트하는 시험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참 이걸 아는 건 기본이에요. 이제 설치 기준을 아는 거는 기본이 됐어. 이걸 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문제에서는 조도 관련 내용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비상 조명 등과 관련된 조도 관련 내용을 써라. 설치 기준 쓰라고 했어요? 설치 기준 쓰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문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 해석.
비상 조명등 조도 시험 보면 이제 광원은 백열 형광 램프만 있어요. LED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도 기준을 보면 이렇게 최대 2룩스까지만 요구해요. 뭐 5룩스, 10룩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 높이도 최대가 4m예요. 4m 넘어가는 거는 인정이 안 돼요. 최대가 4m예요. 그리고 이 표가 어떻게 되냐면 배강번호라 해가지고 이게 A, B, C, D 4개가 있어요. 그래서 A는 1부터 10까지, B는 11부터 20까지, C는 21부터 30까지, D가 31부터 40까지 이렇게 그래서 총 40가지의 배강 번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 높이가 2m, 3m, 4m, 이거 0.1, 5룩스. 그 다음에 2m, 3m, 4m, 이게 1룩스. 그 다음에 얘가 2룩스. 이렇게 돼 있어요. 2, 3,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일 낮은 게 뭐냐면, D31에 1룩스. 여기가 제일 그러니까 좁아요. 아까 바닥에 비추는 면이 2m일 때 1.8m고요. 이 폭이 3m일 때 1m예요. 그러니까 비상 조명등 뒤에 보면 성능 인증 받은 번호가 있어. D-31이라고. D-31의 의미가 이거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 기준에서 설치 장소 각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설치 장소가 이 실이라면 이 실 모든 바닥에서 1룩스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설치한 곳 바로 밑에만 나오면 돼요? 그죠? 유도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야구도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상 조명등은 또 다른 거죠. 유도등은 그 어떤 그 피난로를 밝혀주는 의미고, 얘는 그 실을 다 밝혀야 돼요. 우리 이거 전등에 보면 비상 조명등 겸용 램프가 있잖아요. 형광등이. 그거는 미쳤다고 여기다 다 비상 조명등을 달아요? 그러니까 그 실에 1룩스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설치를 할 때, 비상조명등 설치할 때 그 배강 번호 그런 거 잘 확인해서 달아라. 그런 의미 같아요. 이 출제 의도가. 자, 6번을 보면 자, 고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 참, 얘기는 뭐, 들어서 알고, 좀, 시험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이렇게 나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도 되게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게 계산식이 뭐 고체, 액체, 기체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이제 메탄은 기체잖아요, 기체. 기체이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몰수가 어떻게 되냐를 알아야 돼요. 몰수. 화학 반응식에 따라서 요 몰수. 그래서 이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18이 나온 거고, 메탄은 16이 나온 거예요. 탄소가 12고 수소가 1인데 4개니까 16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얘는 2몰이잖아요. 메탄은 1몰. 그 몰 비로 해서 이 증발 잡열을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요거는 증발 잡열이에요. 이거 좀 빠졌는데. HGF 요게 증발 잡열이다.
하나 써놓으세요. HFG. 증발 전멸. 이렇게. 그 다음 7번. 자, 변류기, 영상 변류기. 자, 이거는 출제 의도를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근데 보통 영상 변류기의 영상 변류 범위가 보통 200mA 이하거든요. 그다음 최대는 1A로 돼 있어요. 아마 전기실 MCC 판넬 밑에 보면은 누전 경보기 차단기 있을 거예요. 경보기. 거기에 보면 감도 있죠. 감도. 0.2에서 최대 1A 요 사이예요. 그러니까 200mA가 넘어가면 이제 감도 울리는 거지. 경보를 삑삑삑 해주는 거죠. 그러면 200mA가 어떤 크기냐 이거지. 200mA가. 보통 인체가 감전되는 거는 한 15mA만 돼도 엄청 찌릿합니다. 그 다음에 30mA 되면은 막 여기 팔이 마비가 되는 것 같아요. 전기 먹어본 사람들은 알 거야. 예전에 380V 한번 먹어봤는데, 와, 팔이 진짜 굳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200mA의 크기가요, 가연성 혼합기도 점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예요. 우리 아세틸렌이나 뭐 이영하 수소 이런 것들 좀 점화 에너지가 낮은 거 충분히 점화가 됩니다. 대구도 남아요. 이 정도가 누설되면. 그래서 이 출제 의도가 뭐 그걸 얘기하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작동 원리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작동 원리는 이렇다. 그래서 뭐 암페 오른나사 법칙 요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죠. 그 다음에 코일 같은 경우 코일은 어떻게 생겨요?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 여기 이렇게 막. 코일은 이렇게 싸고 얘가 전류고 얘가 자기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선은 얘가 전류고 얘가 자기장이고 코일은 얘가 전류고 얘가 자기장이에요. 반대입니다. 코일은 전선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암페어 오른손 법칙으로 이렇게 전류가 가죠? 이렇게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되고 얘는 전류가 일로 오죠? 일로 오니까 이렇게 싸잖아.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크기 얘랑 같다면 이게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설이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만약에 누전이 된다. 그럼 달라지겠죠. I1과 I2의 값이. 그래서 그 차를 유기기전력으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요 파이 G를 캐치를 해가지고 유기기전력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증폭을 시켜서 경보를 울리죠. 키르요프의 제1법칙은 보통 우리가 전류의 법칙이라고 많이 하죠. 제2법칙은 전압법칙이라고 하는데 전류는 뭐예요?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얘가 갔다.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과도 어떻게 보면 같아요. 들어오고 나간 총합이 같다라니까. 그래서 그걸 설명하라는 건지. 그것도 설명해도 되겠죠. 이걸 좀 자세하게. 자, 그 다음 차폐선. 이 문제를 풀면서 이 차폐선을 물어봤을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보통 이 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
시공할 때 통신선 쓴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통신선이라고 하는 거는 UTP랑 FTP랑 STP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얘는 언쉴드, 차폐가 없는 거지. 쉴드 선을 쓰라고 했는데 얘는 언쉴드예요. 언쉴드 트위스트 페어. 차폐가 없는 거예요, 얘는. 보통 어디 써요? 우리 컴퓨터 벽에서 본체 꽂을 때, 벽에서 본체 꽂을 때 요 순 많이 씁니다. 보통 차폐가 별 필요 없는 곳에 이제 쓰는 거예요. 그다음 FTP는 뭐예요? 요 F가 포일이에요, 포일. 알루미늄 랩 있죠, 랩. 랩으로 이렇게 싼 거. 얘는 포일. 이렇게 씁니다. 포일 트위스트 페어. 그러니까 다 뭐예요? 그러니까 트위스트가 돼 있고 페어라는 거예요. 트위스트는 꼬여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꼬여 있어요, 통신선은. 자체 내부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STP는 뭐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중. 보통 이 전선이 8가닥 들어가잖아요. 통신선 보면. 그러면 2가닥씩 묶여 있어요. 이렇게 2개. 그러면 2개를 각각, 그러니까 2개, 여기 2개를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하나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차폐, 얘도 차폐. 그러니까 얘도 차폐, 얘도 각각 차폐. 그게 이제 STP예요. 차폐가 아주 더 잘 되겠죠. 얘는. 그 다음에 얘는 편조 차폐도 들어가요. 편조 차폐. 브레이드라고 하나? 브레이드라고 하나? 브레이딩. 그죠? 얘가 이제 편조예요, 편조. 격자로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킨 거. 얘가 이제 편조. 여기 써있네. 브레이디드 실드라고. 그래서 이렇게 할까? 고민하다가 열렸어요. 얘는 차폐선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안 넣은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얘나 뭐 차이는 없어요, 크게. 그러니까 얘는 편조로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는 스파이럴이라 해가지고 이게 얇은 동선을 이렇게 감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는 이제 알루미늄 랩이 이제 포일인 거죠. 그러니까 얘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할까, 그냥 이렇게 차폐선만 쭉 따로 빼서 할까 하다가 그냥 이걸 넣었는데, 이런 것도 이따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공사 방법인 것 같아요. 차폐선을 접지를 해야 되잖아요. 외부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차폐선끼리는 이제 본딩을 하고 한쪽에서 접지를 이렇게 합니다. 뭐 여기다 접지를 하든 뭐 수신기에다 연결하든 접지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접지를 해요. 그리고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터미네이터 저항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문제를 봤을 때 네. 저기 수신기에서 중간까지 네. 이게 지금 트위스트 투페어 케이블 구조면 사줄들이나 485 통신에서 네. 터미네이터 저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TX 값이 올라가면 RX 값도 같이 그 위상이 보존되면서 올라가야 그 말씀하신 접지가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터미네이터 저항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그것까지 알면은 쓰시면 좋죠. 근데 저는 거기까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출제 의도가 이제 종류를 물어봤고 이제 시공 방법을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저항이 어떻게 뭐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알면은 이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몰라도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엔. 쓰면 이제 플러스 알파는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답안에서 내가 이거를 해봤냐, 안 해봤냐가 보여요. 내가 실제로 시공을 했다, 그러면 이 답안에 다 녹아나잖아요. 근데 내가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이제 답안을 쓴 거죠. 근데 실제로 내가 실무적으로 이렇게 했다를 답안에 표현을 해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세요. 자, 그다음 성능유지 설계 대상을 물어본 건 아니고 경보 설비를 물어봤죠. 경보 설비. 이것도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 시험보기 모의고사반은 시험보기 일주일 전에 이거 그림 설명했어 내가. 저는 실제로 이게 시험에 나오면은 이거 쓰려고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저는 어떤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얘기하죠. 30초 안에 모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복잡한 거는 되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눈에 좀 확 띄고, 간단하지만, 제3자가 봐도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림. 그래서 통신간선 이중화, 문제가 이중화랑 적응성 감지기를 물어본 거죠. 이중화랑 적응성 감지기. 그래서 루프백. 이게 루프백 시스템입니다. 루프백 시스템. 평상시에는 이쪽에서는 전원 공급이 안 돼요. 평상시에는 일로만 되다가 어디가 끊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쪽과 양쪽에서 동시에 공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시간차는 있어요. 같이 되면은 만약에 단선이 제대로 안 되는데 같이 되면은 안 되니까 시간차는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응성 감지기 이것도 그 성능 위주 설계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사운드 베이스 감지기라고 하면은 감지기에서 이제 뭐 소리가 나는 의미겠죠. 근데 사운드 베이스 감지기하고 이거 단독 경보형 감지기랑 이게 뭐 다른가? 이게 싶더라고요. 단독 경보형. 얘는 선이 없잖아요. 그죠? 선이 없고, 그냥 천장에다가 배터리 타입으로 해서 무선식으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관광 호텔 객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자탄이 안 들어가면은 이제 얘를 하게 돼 있죠. 좀 소규모 건축물에. 제가 알고 있는 이 교수 중에 유다연이라고 있어요. 유다연. 교수 중에 유다현. 이 사람이 이걸 참 좋아해. 너무 진지하게 듣는데. 저는 암기를 이렇게 해요. 암기를.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기숙사 합숙소,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 유치원 400 미만, 다세대, 연립주택. 꽤 이제 얘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또 이렇게 한번 하면은 여러분들도 기억에 남아. 교수 유다현이 있었지. 이렇게. 정확히 얘가 뭔지 모르는데, 교수 유다현? 교수 유다현 막 생각나. 그래서 이 사운드 베이스 감지기가 단독 경보형을 얘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독 경보 자체가 사운드 하잖아요. 경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무선이 대세다. 이제는 무선이 대세다. 이제 감지기도 배선 깔고 배관 포설하고 이거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웬만하면은 이제 무선으로 해가지고 AI도 지금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잘 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성능위주 설계, 경보, 피난, 방화 시설. 물류창고 이 화재안전 기준이 이제 안이 올라왔죠. 물류창고에 대해서. 뭐 이천 물류창고라든가 뭐 쿠팡 물류창고라든가 이제 앞으로 물류창고 관련해가지고 많이 강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경보, 피난, 이제 방화를 물어봤습니다. 얘도 그 성능 위주 설계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보 설비는 요즘에 일반 건축물도 요거 많이 이렇게 합니다. 실내 3와트, 주차장 10와트. 보통 1와트, 3와트잖아요. 실내 1와트, 야외 3와트인데 이제는 실내 3와트, 야외 10와트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보설비 특수감지기에 아날로그식 공기흡입 형식. 위에랑 약간 연결이 되죠. 위에 통신간선 이중화, 적응성 감지기에 좀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피난설비는 렉식 창고 통로 부분에 축광식 피난 유도선 깔자. 렉 부착 유도등하고 유도등은 다 대형으로 하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방화시설 같은 경우도 액티브보다는 아무래도 패시브가 더 좋아요. 여기에 뭐 스프링클러 달 수도 있죠. 얘 안 하고 스프링클러 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BMW 물류창고 보면요. 그 우리 어디 영종도에 있나? 그 우리나라 법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 방화 셔터가 있는데 거기는 이런 철제 타입이 아니고요. 그 원단 자체가 그 내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그 천 재질이에요. 섬유 재질. 그것도 다 성능 인증 받아서 다 테스트를 통해서 합격한 제품이고. 그 다음에 뭐 감지기도 다 아날로그 타입 설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분리형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뭐 스퍼트형 아날로그 타입 이런 거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료 같은 거 보고 BMW 물류창고 한번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되죠. 이게 이제 완화 부분이잖아요. 그 방화구역 완화 부분에 보면 여기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도 방화구역을 이제 하라고 많이 이제 관할 소방서에서 건축 허가 동의를 할 때 이거 요구합니다. 건축 허가 동의할 때 원래는 하는 게 맞죠. 이제 지하 주차장도 생각을 해놔야 돼요. 방화구역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자, 그다음 방화벽. 이거를 각각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 설명이잖아요. 설명. 뭘 설명해야 될지 몰라서 설치 기준을 넣었어요. 방화벽을 설명해야 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방화벽을. 뭐 의미는 조금 다를지언정 어쨌든 화재의 확산을 막는 거예요. 화재의 확산을. 그러면 일반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이제 내화 구조로 돼 있죠. 기본적으로 내화 구조로 돼 있고, 내화 구조 그 시험 방법 보면 벽, 기둥, 바닥, 보 시험 기준 그 시간 있잖아요. 보통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 내화 성능 인증을 받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성능은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 이제 소방법의 방화벽은 이렇게 뭐
관통부는 화재 차단제, 그 내화 체형 구조겠죠. 내화 체형 구조로 하고, 얘는 수평 연수 확대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를 한 거고, 얘는 이제 일반 건축물에 방화구획, 그냥 내화 구조 벽이에요. 얘는. 근데 이제 기준 자체가 여기 뭐 돌출하게끔 해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기준은 요런데 내화 구조 건축물에 뭐 요런 기준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건가? 저는 이게 문제를 볼 때 항상 출제 의도를 되게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출제 의도가 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번. 지난번에 위험성 평가, 그 사업장 위험성 평가 한번 나왔었죠. 사업장 위험성 평가. 그거 연장선이에요, 이게. 작업 안전 분석이라 해가지고, 그 코샤 코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코샤 코드에. 제가 항상 위험성 평가는 얘기하죠. 이걸 따로 개별적으로 각각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는 이제 코샤 코드를 보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이렇게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얘는 정성적 위험성 평가예요. 정성적 위험성 평가.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로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로. 그래서 정성적 위험성 평가 방법을 그냥 쓰셔도 좀 무방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절차를 보면, 뭐 절차서 작성, 팀 구성, 작업 대상 선정, 이게 이제 그 하잡에서 보면 노드를 선정하는 거예요. 공정. 어떤 공정을 할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 작업 단계별로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했을 때 위험해, 안 위험해? 되게 좀 정성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렇게 좀 정성적 위험성 평가를 묶어가지고 같이 보세요. 그 다음에 13번. 자, unwanted alarm, 이제 비화 제보를 이제 물어본 건데, 이 자탐이나 물론 경보 설비의 비화 제보가 많이 문제가 되죠.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6시인가? 막 경보가 울리더라고, 우리 집에. 막 경보가 울려요. 뭐 이게 비가 와서 그런지, 날이 어두워서 그런지, 경보가 막 울리는데, 당연히 계속 누워 있었지. 피난은 안 하고. 우리나라 이 경보 설비, 경보 시스템의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참 안타까운데. 비화 제보가 너무 많아. 비화 제보가. 그래서 뭔가 대책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소방인들이 공감을 해. 비화 제보에 대해서 이걸 좀 낮추고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 공감은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 돈이잖아요. 다 돈이야. 감지기 다 신뢰도 높은 거 써야 돼. 아날로그 타입 다 써야 돼. 그래서 참 적용이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는 이 비화 제보 관련해가지고 얘는 계속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될 수밖에 없는 애예요. 그래서 이제 NFPA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NFP를 물어봤어요,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는 안 하잖아요, 지금. 비화 제보 관리를 안 하잖아요. NFPA는 이렇게 한다. 뭐 어떻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게 이제 흐름이에요, 흐름. 문제의 흐름. 근데 이걸 알아야겠지. 이 네 가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의적 경보. 내가 이 단어 뜻을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이게 근린 경보라고 돼 있어요. 근린 방해.
근린 방해. 근린이, 우리 근린생활시설의 근린 있잖아요. 어떤 공적인. 그래서 제가 공적 방해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악의 경보는 진짜 나쁜 마음으로 일부러 누르는 거. 그 다음에 공적 방해 경보, 비의도적 경보, 미확인 경보. 대부분 이거일 거예요. 어떤 주변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비하 제보가 일어나는 거지, 누가 일부러 누르거나 막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비의도적.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그 피형 수신기가 보통 관리실에, 방제실에 있는데 방제실이 되게 좁은 데는 피형 수신기가 다 똑딱이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옆으로 지나가다가 툭 걸릴 수가 있어요, 팔로. 그러면 이제 의도치 않게 또 경보가 울릴 수도 있는 거죠. 비의도. 그래서 뭐 고려상 뭐 이렇게 썼는데, 감지장치 신뢰도를 높이자. 돈 쓰자. 돈 쓰자. 여러분들 그 VE잖아요, VE. VE 하잖아요. 그러면 C하고 이 기능, 돈을 안 쓰는데 기능을 높일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 돈을 써야 기능이 올라가요. 뒤에 이제 설계 변경 내용이 나올 거예요. 발주자, 시공사에서 설계 변경을 왜 요구할까? 우리 돈 많이 쓸게. 바꾸자.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감지장치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돈을 써야 된다. 좋은 거. 그 다음에 교육훈련.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 그거 얘기했죠. LG전자의 직원들은 경보가 울리면 무조건 튀어나갑니다. 일하다가 다 팽개치고 무조건 튀어나가. 거기는 다루는 물질들이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요거. 중요한 거.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자. 근데 국내도 요거를 한 3개월인가 4개월 정도 한번 데이터를 조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비하 제보가 뭐가 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비하 제보가 많이 나오는지. 근데 뭐 연속적이진 않고 한 3개월인가 4개월 정도 요 데이터 확보하기 위해서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합니다. 비하 제보가 많이 난 걸 위주로 일단 그거를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이제 줄여 나가야 되는 게 맞죠.